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격시사 정창준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는 진술 거부권을 쓰지 않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이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할지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민영배 민주당 의원 차례로 만나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매주 목요일 코너 진격의 경제 문화 이슈에도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8월 7일 목요일 정격시사 출발합니다. 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피의자로 출석해 대면 조사를 받았습니다. 예, 어제 오전 10시 11분 이 특검팀의 광화문 사무실에 김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오후 8시 56분에서야 이제 나왔는데 네. 김 여사는 건물 1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을 별다른 발언 없이 지나쳤습니다. 취재진이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로 소명했나라고 물었지만 답하지 않은 건데요. 앞서 오전에 특검팀에 출석할 때는 이 취재진의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를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순으로 김 여사에게 캐물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죠? 예, 김 여사는 이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습니다. 대부분 혐의는 이제 부인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 특검팀은 이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육성 통화 녹음 파일을 제시하면서 캐물었지만 네. 김 여사는 주가 조작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6월 서울고검이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파일에는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계좌 담당 직원 간의 약 3년간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여기에는 김 여사가 계좌 관리자 측에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주가 조작인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네. 또 순방 때 착용했다는 명품 목걸이는 이 진품이 아니라 15년 전쯤 모친에게 선물한 모조품이고 순방 때 이를 빌려서 착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특검팀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김 여사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인데 2차 대면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특검은 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섰죠? 예, 김건희 특검은 이 조금 뒤인 오전 8시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1일에 한번 시도했지만 불발됐거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엿새 만이자 김 씨 첫 특검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하루 만에 이제 다시 재집행에 나선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구치소에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제 이춘석 의원이 사실 지난 5일 밤에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하지만 이 민주당 당규를 보면 징계를 회피할 목적으로 징계 혐의자가 탈당하는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는 당규가 있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를 근거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 보좌관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맡고 있었는데 이 자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이 법사위원장 후임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육선 중진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이고 18대 국회에서 이미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요. 당대표에 이어서 또 문재인 정부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지냈는데 일반적으로 장관 경험이 없거나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선 이상급이 맡아온 관리를 감안하면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휴가 중인데 직접 관련 지시를 내렸습니다. 예,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여름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차명거래, 내부 정보 이용 등 이 의원의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의원이 받는 의혹이 지금 이 대통령이 내건 이른바 코스피지수 5,000 이 국정 목표에 좀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특히 지금은 해촉됐지만 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이런 정책을 담당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거래한 것으로 드러나면 굉장히 정책 신뢰성에도 이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이 대통령이 이런 더 강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포스코 ENC에 대해서 건설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속적인 인명사고를 발생시킨 이 포스코 ENC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는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이 대통령은 포스코 ENC의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이 정부 차원에서 법률상 제재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고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이런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 검토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이 올해 시공 사업장에서 4명의 산재 사망자를 낸 포스코 ENC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포스코 ENC 비상경영 체제를 도입했어요. 그렇습니다. 포스코 ENC가 인프라 사업 분야 신규 수주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고요. 이 포스코 ENC는 안전이 확보돼 국민적 신뢰가 회복되기 전까지 이 사업 확장은 의미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 ENC는 또 송치영 포스코 홀딩스 그룹 안전 특별진단 TF팀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임하고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또 논란이 된 게 최근에 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 추정 사고가 발생해서 이 미얀마인 근로자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경찰도 지금 수사에 나섰는데 전단팀을 편성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 광명 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18명의 이 수사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정부가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요? 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이제 다음 달 29일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네. 정부는 10월 초에 이제 중국 국경절 연휴를 좀 고려했다고 밝혔는데요. 관광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 이 추가 방한 수요를 유발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이 내수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이 무비자 입국 빗장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이제 먼저 풀었습니다. 이 사드 갈등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침체했던 양국 교류에 좀 물꼬가 터졌고요. 이 계엄 사태 이후 경기 반등이 필요한 우리 정부도 이 호응 조처를 검토해 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 880여만 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인이 이제 250여만 명입니다. 가장 비중이 크지만 사실 한때 잘 나갈 때는 800만 명까지도 좀 왔었거든요. 사드 갈등 이전과 비교하면 좀 회복이 안 된 상황인데 정부는 무비자 입국 규제 완화와 또 10월에 있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올해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돌파를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죠.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로 활동 무대로 옮겼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이제 공식 기자회견이 끝났는데 미국 LA 현지에서 LAFC 공식 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네. 2년 플러스 2년 계약인데 이제 계약 기간이 이제 2027년까지고 또 2028년까지 연장 옵션 거기에다가 2029년까지 또 추가로 할 수 있는 옵션까지 이제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여기에 놀러 오거나 쉬러 온 것이 아니다. 우승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 입단 기자회견에서 뭐 현지 LA 시장이라든지 연방 하의원 의원 또 우리 LA 총영사 등 이 지역 정관계 인사들 총출동했습니다. LAFC는 짧은 기간 정상급으로 좀 성장한 팀인데 2018년부터 메이저리그 사커에 참가해서 이듬해에 이어 2022년에도 정규리그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무래도 로스앤젤레스 우리 한인
동포들이 그렇죠. 많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20만 명 이상 살고 있는데 이 그런 곳에서 손흥민이 축구 인생 2막을 열기에 딱 적합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요. 또 내년에 이제 북중미 월드컵이 미국에서 아무래도 열리는데 이 손흥민 말처럼 자신의 이 마지막 월드컵에 모든 걸 쏘아볼 수 있는 환경이 좀 현실로 펼쳐지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0분입니다. 이어서 날씨와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절기 입추입니다. 그래도 습도 높은 무더위가 당분간 이어지겠고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는 또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 빈도, 강도가 서서히 줄긴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강원 영동 중심으로 비나 소나기 예보고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말복인 토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 강한 비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역이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 일부에 비가 좀 더 오겠고요. 오전까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내륙, 저녁까지 동해안에 비 예보 있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대부분, 제주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가 예상됩니다. 어제 곳곳에 비가 오면서 서울 등 모든 중부지방, 전북, 경북 일부에 폭염특보가 해제됐는데요. 지금은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에 폭염특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 기온도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올라서 좀 덥겠습니다. 서울, 광주, 부산 32, 대구 33, 세종, 대전, 광주 31도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 기온 25.9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 최영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출근 정체입니다. 복정에서 고장난 차가 있었는데 조금 전 처리가 됐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방향 도봉지하차도에서 장안교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막히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좀 더 지나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사이 각각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8탄 분기점 부근 1,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인데요. 뒤로 비봉부터 정체가 심해졌고요. 미리 우회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은 남한산 부근에서 5km 구간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정격 인터뷰 1부에서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대표 예비경선 투표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이제 여론조사,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 투표권을 갖고 있는 책임당원 한 70 몇만 명 되는데 그중에 아주 일부에게만 전화조사를 합니다. 근데 몇 개 보도되고 있는 네. 그 여론조사 보면 이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이른바 반탄파가 좀 우위를 점하는 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인데 지금 저희 당의 지지율이 지난번 MBS 조사에서는 17%. 그러니까 대선 직후에 거의 반토막이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여론조사상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짠물만 남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합리적 중도 보수 이런 분들은 이미 이제 외면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진단인데. 지금은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말씀하시는 국민 여론조사.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예비 경선은 70만 책임당원 중에 아주 일부만 조사를 한 거지만 본선 가서는 전체가 다 투표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죠. 당원 80%, 국민 여론조사 20%. 그러니까 당원 투표에서 결국 그 결정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5월 10일로 기억이 됩니다.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로 교체하는 이른바 한반 폭거가 강제 후보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거를 부결시킨 게 책임당원 투표였습니다.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책임당원들의 정치 의식이 비당원보다는 아무래도 좀 높지 않겠습니까? 관심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약간 좀 전략적 선택 뭐 이런 것도 할 수도 있다. 이제 당이 지금 놓인 처지를 봤을 때 어떤 쪽이 되어야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인물 뭐 대결이겠지만 인물 대결 못지않게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야지만 이 당이 그나마 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책임당원들이 얼마나 하는가가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당심이 어떻게 변할지 지금 조금 예측은 좀 어렵다. 네. 네.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당선된 것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세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좀 감정적 영향은 좀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것이다. 뭐 그러면서 아예 이제 그 상대 파트너로서 취급조차 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뭐 감정적 영향은 불쾌하죠. 뭐 불쾌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강대강 충돌로 갔을 때 여당 대표가 저렇게 나온다 해서 이쪽도 뭐 우리도 뭐 정청래 인정 않겠다. 여당 대표로 인정 않겠다. 그 극주 아니냐. 과거에 뭐 미 문화원 그 사건 뭐 예를 들면서 그렇게 강대강 충돌로 가면은 누가 남는 장사가 될 것인가는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혁신보다는 강경한 대여투쟁 적임자가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정적으로는 우리 자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게 치받고 싶은 감정이 생기는 거는 인지상정인데 전략적 판단을 해보면 그럼 강대강 충돌하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가 어느 쪽에 유리할 것인가.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이걸 오히려 꼬드기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1년짜리 대표 아닙니까? 이재명 전임 대표의 남은 임기, 자녀 임기. 네. 그러니까 1년짜리 대표를 하고 끝내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또 새로운 2년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3년을 해서 차기 2028년 총선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건 뭐 99.9% 그럴 거예요. 그러려면 내년 지방선거 이겨야 되잖아요. 지금 정청래 대표의 국민의힘을 향한 모든 발언은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위원정당으로 몰아서 해산하겠다 하는 것도 지방선거 그 핵심 전략을 스스로 드러낸 거라고 봐요. 네. 잠시 공지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앞서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1일에서 23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 국민의힘 17%로 나왔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김문수 후보 고심을 했다고 하는데 보수 성향 유튜버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장동혁 후보에 이은 건데 김문수 후보 출연 배경은요? 결국 그쪽 그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에게 굴복하고 포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처음에는요. 이 김문수 후보가 그래도 장동혁 후보보다는 정치 경력 면에서는 굉장히 그 풍부한 그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오히려 이 같이 가는 듯하면서 장동혁 후보를 약간 자극해서 더 본인보다도 더 오른쪽, 그러니까 초극우 뭐 네. 이런 식으로 몰아내고 본인은 그래도 그런 아주 초극우하고는 조금 한 발 떨어진 약간 합리적인 이미지를 만들려고 뭐 할 것처럼 하다가 또 몸을 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결국 이들에게
굴복하고 포획됐는데 그래서 그 사연 그렇게 좀 바뀐 사연이 뭔가 봤더니 그 장동혁 후보가 거기에 한번 네. 나갔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요. 그 이른바 그 유튜버들이 김문수 후보를 맹폭을 했어요. 아하. 장동혁은 이렇게까지 뭐 성실하게 응하고 우리들의 어떤 기준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는데 김문수는 도대체 뭐냐. 뭐 부자 몸조심 하는 거냐. 자기가 뭐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 착각하지 마라. 뭐 이거는 굉장히 점잖은 표현이고요. 아주 험한 표현들도 많습니다. 김문수 이따위로 해갖고는 이거 미래 없다. 그 김문수를 맹폭을 하는 거예요. 아하. 결국 거기에 김문수 후보도 굴복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이 정치적인 메시지는 계속 내고 있는데 이른바 혁신파 지원하나요? 며칠 전에 그저께인가요? 메시지 페북 메시지를 냈는데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개혁과 혁신의 길로 가야 된다. 그런 후보에게 그 힘을 실어달라 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죠. 국민의힘 혁신이 혁신안도 좌절이 됐습니다. 전당대회는 흥행이 안 되는 분위기예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반 국민 그러니까 민심의 중앙값 국민적 눈높이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그들만의 리그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흥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데 앞으로 그럼 남은 기간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저는 이른바 이제 개혁 혁신 이쪽을 주장하는 그 후보들이 네. 좀 더 분발해서 이슈 파이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확 좀 바꿔보겠다든가. 예. 후보들의 역량이 좀 발휘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김건희 여사가 특검에 출석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국민께 심려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출석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전형적인 책임 회피고 뭐 국민 정서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오히려 뭐 여론의 문매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구속영장 청구도 저는 뭐 특검에 오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도 진술 거부권을 쓰지는 않았어요. 혐의를 부인하긴 했지만 이렇게 좀 조사에 임하는 배경은 소명에 좀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소명에 자신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구속 사유를 좀 관리하기 위한 거 아니겠는가. 이제 윤 전 대통령하고 그 점에서는 조금 다르잖아요. 네. 차별화가 되는데 네. 윤 전 대통령 조사 자체를 좀 거부하거나 비협조하는 모습이라면 뭐 본인은 뭐 그래도 성실하게 응하고 있지 않느냐. 네. 근데 이제 부부 동시 구속에 대한 그 어떤 그 부담감을 특검도 갖고 있을 테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구속의 가능성을 좀 줄이는 거 아니냐. 그런 판단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분석을 하시는군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 재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좀 어떨까요? 글쎄요. 저는 뭐 윤 전 대통령 그 기질이나 성정상 그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또 서로 대립이 이루어질 텐데 일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일단 교정당국에 협조를 지시를 했어요. 근데 그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러면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조사실까지 데리고 온다. 거기서 진술 거부권 행사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죠? 예. 그 특검도 뭐 그런데 이런 식으로 뭐 그 특검 조사 거부하면은 여론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더 불리해지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의힘 김건희 여사 특검 출석에 대해 공식 입장은 없는데 이 공천 개입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내 의원들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당내 분위기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내란 특검보다도요. 김건희 특검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루된 의원들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16개 혐의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 그 명태균 씨 건진법사 관련해 가지고 연루된 의원들 또 양평고속도로 거기도 또 연루된 의원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곤혹스럽고 난감한 처지죠 지금 국민의힘은. 예. 이춘석 의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탈당을 했지만 민주당에서 제명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빠른 속도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건 뭐 신속한 위기관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요. 집권 초에 크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때 왜 이명박 대통령 초기에 무슨 내각 구성하는데 뭐 네. 강부자 내각이다. 강남 네. 뭐 땅 부자. 네, 네. 그게 굉장히 초기에 이제 이명박 정부를 좀 기우뚱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그거에 한 몇 배 이상의 파괴력을 갖고 이재명 정권의 집권 초반에 좀 굉장히 분위기가 지금 좋고 순조롭게 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악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빨리 손절하고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에요. 이제 보좌진 명의로 차명 거래를 했다. 이 부분은 이 보좌진 문제가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보좌진의 동의를 얻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를 얻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면 진짜 그건 나쁜 범죄 행위고. 예. 근데 왜냐하면 본인의 보좌진의 협조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본인 인증 뭐 이런 걸 다 해야 되고 뭐 비번, 아이디, 패스워드 이런 것도 다 공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보좌관이 흔쾌히 뭐 그 동의를 해서 했겠는가. 어쩔 수 없이 의원이 원하니까 했을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 강선우 전 장관 후보자에 의해서 또 다른 뭐 갑질이죠. 이것도. 네. 이 더 큰 문제가 이제 이해충돌 여부인데 이게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장을 지금은 이제 역임을 한 게 됐죠. AI 관련 정책과 연관된 직무인데 이 거래 주식이 또 관련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진짜 이 AI 국가대표를 발표하기 전에 네. 만약에 매입을 했다면 이건 좀 그렇죠. 큰 사안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요. 최근 뭐 굉장히 이재명 정권 출범하고 주가가 폭등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그 이재명 그 정부의 공약 중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네.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 최대 수혜주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만 골라서 했어요. 예. 뭐 AI하고 스테이블 코인 요것만 골라서 한 건데 저는 이런 식으로 투자 주식하는 게 이춘석 의원 혼자만 그러겠는가. 이참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거를 이제 이춘석 하나 그냥 꼬리 잘게식으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세게 뭐 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덮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참에 소속 의원들 한번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소속 의원들 다 들여다봐야 되고요. 뭐 그 정도를 해야지 그 진정성이 보이는 거죠. 이건 누가 봐도 꼬리 자르기고요. 이게 뭐 당에서 제명시킨 데지만 뭐 민주당 당원 당규 보니까 뭐 당무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제명당한 사람도 다시 복당도 되고 그래요. 보니까. 예. 그리고 당에서는 제명됐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 갖고 장난치는 자들은 다 패가망신. 네. 그러면 이 당에서 제명됐을 뿐이지 좀 배지는 달고 있잖아요. 뭐 패가망신 근처도 못 간 거 아니에요. 그 이런 정도는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해야 되겠죠. 근데 국회 윤리위원회에 민주당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 이 이춘석 건과 관련해 갖고 그게 단순히 뭐 꼬리 자르기인지 진정성 있게 뭘 하려는 건지 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국정기획위 경제분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이해충돌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또
일각에서 나오는 국회의원 차명재산 전수조사해야 한다. 이 주장에 대해서도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동의한다. 이런 입장을 얘기했어요. 네. 이런 조치 필요한 건가요? 그때 왜 김남국 네. 의원이 뭐 상임위에서 네, 상임위에서 코인 거래하고 뭐 그래서 그때 뭐 국회의원 전원 그 코인 보유 현황 다 그 신고하게 하고 공개도 됐잖아요. 이번에도 그에 준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춘석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추미애 카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뭐 아주 센 카드를 내민 건데, 근데 이제 추미애라고 하는 분의 그 지나온 과거를 보면 굉장히 그 민주당 내 그 강경파인데, 네. 예, 결과적으로는 보수에 상당히 그 보탬이 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예, 보수에 보탬이 되는 역할. 역으로.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분이 그 의외로 기대하는 그 국민의힘 뭐 구성원들도 좀 있습니다. 예. 예, 좀 다른 결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광복절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그 휴대폰으로 보낸 사면복권 명단이 노출이 돼서 비판을 받았었는데 어제 정성호 법무장관을 만났어요. 전달한 특별 사면 명단을 철회한다. 어떤 정치인 사면도 안 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과정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거를 보낸 거에 대한 본인의 진솔한 사과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무슨 음식 주문했다가 그냥 취소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있고 나서는요, 정말 이 당원들 사이에서 국민의힘 그 책임 당원은 극한 직업인 것 같다. 이 부끄러움을 언제까지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글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청래 신임 당대표한테 무시를 넘어서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인정도 못 받고 막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러고 있는데 당대표라는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뭐 뒷거래나 하는 뭘 보여주니까 이건 최소한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진솔한 사과를 먼저 하는 게 도리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국 전 대표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고민을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 같은데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판을 깔아준 거 아닌가. 판을 깔아준 거 아닌가 싶어 갖고요. 오늘 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있다고 네. 들었는데 네. 근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형기 뭐 반도 안 지났습니다. 안 지났죠. 작년 12월에. 2년 중에 2년인데 작년 12월에 네. 수감이 됐습니다. 굉장히 요번에 뭐 사면이 되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특혜성 사면이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 첫 사면, 대통령은 민생경제 회복 방점을 둔 사면을 지시했었는데 이 정치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고민할까요? 글쎄요. 이제 이 사건이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송원석 문자 사건이 변수가 되고 뒤늦게나마 뭐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 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 사면을 밀어붙일 경우에 거기에 또 조국의 네. 이름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 사면이 이게 과연 물론 이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이겠는가 하는 그 비판 여론은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짧게 여쭤볼게요. 이춘석 의원뿐만 아니라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이 휴대폰 문자 뭐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어요. 이거 의원들 많이 주의할 텐데 이게 왜 자꾸 일어납니까? 글쎄요. 저도 그 이해가 안 가요. 예. 그거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것 때문에 큰 뭐 사달이 나고 한 적이 많고 요새 뭐 보안 필름도 있다고 그러는데 왜들 그러는지 그건 뭐 미스터리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부총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최우정입니다. 서울의 즐거운 변화, 여러분은 느끼고 계신가요? 기초학력 검사 덕분에 우리 아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어요. 도시계획으로 지하 안전까지 미리 챙겨주니까 안심이 되네요. 이 변화의 중심에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성껏 듣고 실천하는 111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겨 내일이 기대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청렴한 의회로 늘 시민 곁에 있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네, 안녕하세요. 사찰음식과 궁중음식을 강의하고 있는 산림음식연구소 박성희입니다. 사찰음식과 전통 한식에는 우리 민족이 살아온 방식, 그리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 공동체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계절을 따라 음식을 준비하는 문화입니다.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지혜이자 균형의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은 함께 나눠 먹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큰 상에 여러 가지 반찬을 차려두고 함께 밥을 나누는 풍경은 공동체 정신과 정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찰 음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음식은 혼자만의 것이 아니고 함께 나누며 감사히 먹는 시간입니다. 이런 정신은 밥 한 끼에도 마음과 사랑이 담겨있는 한국 음식 문화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식이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처럼 고급화되는 것도 좋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배달 음식처럼 일상화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안에 한국의 계절, 자연, 공동체 정신이 담겨 있다면 그게 바로 살아있는 전통 아닐까요? 전통은 과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여야 진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푸드가 세계 속으로 나아갈수록 오히려 더 우리 고유의 철학과 정체성이 빛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전국이 흐리다가 오후부터 서쪽 지역이 맑아지는 절기 입추가 예상됩니다. 아침까지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조금 더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전까지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내륙에 저녁까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가 대부분이고 제주도는 내일까지 20에서 8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습도 높은 무더위가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열대야가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반 사이에는 서서히 줄긴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주로 강원 영동에 비가 이렇게 지나고 소나기가 지날 수도 있겠고요. 제주도는 일요일까지 줄곧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으로는 말복인 토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강한 비가 지나겠습니다. 어제 곳곳에 비 덕분에 폭염특보가 많이 해제됐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폭염특보는 일부 남부지방과 제주 쪽입니다. 밤새 서울 등 곳곳에 열대야 현상이 있었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도 최고 체감온도 31도 이상으로 대부분 오르겠습니다. 서울, 광주, 부산 32, 대구 33, 세종, 대전, 광주 31, 강릉 30도 등 전국이 28도에서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오늘 오존 농도 일부 중부와 남부 지역이 나쁘고 대기질은 전국이 청정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6.2도입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적 인터뷰, 이번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어제 출범했는데 네네. 특위 어떻게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우선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고 모색해 오던 이른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방향에 충실해야 할 것인데 특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3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네. 첫째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는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하자.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불편해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정밀하게 절차나 시민들의 영향이나 이런 걸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충분히 이른바 이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거고 네. 그리고 3번째는 특위만 혼자서 막 나가는 방식은 안 맞다. 여러 단위들과 같이 고민하고 모색하고 의논하고 특히 주권자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자.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이를테면 의견 수렴 창구를 하나 개설했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에 가면 이 배너가 있고요. 거기에 접근하셔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검찰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필요한 의견이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방향 제시든 뭐든 많은 의견을 마음껏 제시할 수 있도록 그런 창구를 만들어놨으니까요. 국민 여러분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한 창구를 마련하셨군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이 특위 명칭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검찰개혁 특위인데 이렇게 명칭 방향을 좀 잡은 거죠. 의미를 좀 담은 겁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국민주권 시대에 검찰 정상화라고 하는 게 검찰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고 하는 게 국민주권 시대의 흐름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을 그렇게 잡고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이렇게 특위 명칭을 바꿨습니다. 아직 입에 착 붙지는 않습니다. 검찰개혁. 그렇죠. 정청래 대표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정 대표가 위원장님을 임명한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마 저는 뭐 두루두루 이렇게 좀 확인을 하셨을 것 같고 제가 검찰 출신이나 법조 출신이 아니어서 그 울타리에 갇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제가 이 검찰개혁 관련한 일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국회에 들어올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 그 의지가 분명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내에 앞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검찰개혁 TF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내에 있었죠. 새롭게 구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그것을 이른바 확정 마무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모두 발언에서 드디어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무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 10년도 더 됐죠. 오래전부터 검찰을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게 할 거냐, 검찰 정상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계속 있었는데 이것의 연속성이라는 측면도 고려됐고요. 이어받아야죠. 그거를. 저희 자산인데. 정청래 대표는 검찰개혁 입법 목표를 추석 전으로 잡았습니다. 특위의 향후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됩니까? 크게 보면 2단계고요. 그 2단계 1단계는 검찰의 구조개혁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잡아서 요거는 입법을 추석 전까지 완료하는 것이 뭐 모든 단위가 그렇게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된 거죠. 이를테면. 그리고 국민들도 그걸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큰 틀, 그러니까 검찰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해서 중수청, 공소청 그리고 국수위 뭐 이 존재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지 좀 봐야겠습니다만은 그런 큰 틀을 잡는 일은 입법까지 완료하는 걸 추석 전까지로 잡고요. 입법 마무리. 법안 초안은 8월 말 9월 초에 또 기존에 검토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저랑 김용민 의원, 장경태 의원이 같이 제출해 놓은 발의해 놓은 법안도 있고 또 말씀하신 원내 TF에서 준비해 둔 것도 있고
그 전부터 계속 고민해온 내용이 뭐 21대 때부터 저만 해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에 그 정책전문위원단을 둬가지고 거기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8월 말 9월 초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는 이제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이렇게 특히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게 이제 그 수사 지연이나 이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요 작업은 주로 이제 다듬는 작업을 추석 이후에 하고요. 추석 전에는 큰 얼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8월 말 9월 초에 나온다는 건 큰 틀,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당론으로서의 검찰개혁 법안, 이 이제 큰 틀이 나오는 거고 실제 운용 과정의 세세한 정리는 수사 절차나 형사 소송에 관한 문제나 그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다듬어야겠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 있고 1차 내에서만 보자면 이제 옛날로 표현하면 당정청, 그러니까 당정대가 이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 전문가들 이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런 기간이 지금부터 한 2주 이내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저희들이 내부에 이제 전문가 워크숍 같은 걸 한번 더 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8월 말 9월 초에 공개를 해야죠. 이제 내용을. 그러고 나면 입법 과정에 이제 들어가야죠. 이게 당장 오늘부터 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의 협의 기구가 가동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가 있죠. 당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랄지 당만 혼자서 막 가는 거 아니냐랄지 그런 게 아니다. 충분히 당과 정부가 당정이 충분히 호흡을 맞춰간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나중에 정부 조직을 바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 부수적으로 진행돼야 할 절차가 많거든요. 뭐 아주 쉽게 나중에 이 법안을 만들어놨는데 시행을 언제 할 거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킥스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어떤 겁니까? 킥스라고 하는 전산 시스템인데 이게 전체 이 형사사법 체계 전체가 엮여 있어요. 기구들이 다. 그럼 이 전산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분리를 했을 때 수사기소 분리를 했을 때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준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부가 입법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이걸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조율해야 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정대가 같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큰 틀 아래서 이제 세부 내용이 문제인데 앞서도 큰 틀 이 부분은 지금 민주당의 검찰개혁 4법을 보면 검찰청 폐지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이건 큰 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 수사기관으로서의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의 기능을 좀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해야 돼서 실제로 이제 검찰청법 폐지 법안은 아주 간단합니다. 검찰청법을 폐지한다 이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입법인 맞지만 특별한 입법이라 할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청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설치 운영할 것이냐, 중수청 이거를 어디에 어떻게 설치 운영할 것이냐, 그리고 국수위 이거를 독립된 단위로 어디에 배치할 거냐, 그리고 이제 공수처의 기능을 현재대로 둘 거냐. 왜냐하면 이게 다 이제 수사가 다 연결돼 있으니까. 기소는 이제 오롯이 이제 공소청에 놔두고 그 4가지 법안을 주로 좀 다뤄야 합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3개 법안은 이른바 제정법이 되는 거고 하나 이 공수처법은 개정을 좀 해야겠죠. 이게 어디에 두느냐가 왜 중요한 겁니까? 보니까 중대범죄수사청도 이건 행안부에 둘 거냐 법무부에 둘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기능의 유기적 배치, 연관 이런 것들 때문이죠. 그러니까 수사 기소 기능을 담당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동시에 특정 부처에 놔두면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에 이게 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둬야 된다. 그럼 어디 둘 거냐? 예를 들면 그래서 행안부로 가자. 뭐 수사 쪽은 행안부 쪽으로 가자.
뭐 공소 기소 쪽은 법무부에 두자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다음 주쯤에서 그 틀에 대한 큰 틀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야당에서는 이 공청회 같은 데 보면 이 정치 검찰 사라지면 정치 경찰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 국수위를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혼선을 일으키거나 갈등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너무 비대해지거나 이걸 좀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고민을 충분히 해야 될 겁니다. 검찰개혁. 아까 그 두 번째 목표를 두 번째에 이 말씀도 하셨는데 국민들이 좀 효능감을 느끼게 해야 될 겁니다. 이 검찰개혁 한다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뭐가 달라지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인권 보호고 하나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또 하나는 민생에 도움이 돼야 된다. 여기서 민생은 대개 이 수사 그리고 기소하는 이 과정까지 재판까지 쭉 전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그러니까 사실이 가려지거나 아니면 이게 드러났는데 왜곡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국민들 피해가 없을 테니까. 또 이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진행 과정이 지연되면 그게 제일 또 불편한 일이거든요. 네. 이거는 법조인들도 불편하고 이 피해자들도 불편할 수 있고 그리고 당국도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거냐. 이것 때문에 이제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검찰에 그래도 뭐 보안 수사권 같은 건 둬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걸 다시 경찰에 보내가지고 수사기관에 보내가지고 수사를 다시 보완을 해달라 이렇게 하면 길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그런데 이제 대원 측은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 공소청의 검사들에게는 없는데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걸 둘 거냐. 이를테면 전산 시스템을 바로 제대로 갖춰서 검사가 그냥 당시 바로 그 시간에 그 수사했던 경찰관에게 사법경찰관에게 이 부분 좀 보완해 주세요라고 바로 할 수 있으면 사실 검사가 굳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되죠. 또 이런 걸 할지 아니면 검사가 기소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의견 청취 같은 걸 가능하게 한달지. 물론 이것도 뭐 결국 조사하는 거고 결국 수사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사실 조사, 수사, 의견 청취 이런 개념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도 저희들이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의견을 관해서 내용을 이렇게 확보하는 정보를 확보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수사라는 말을 어디까지 붙일 수 있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저희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제 특위 회의에서 이 보안 수사권 검찰에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확정을 했습니다. 네네. 어제 이거는 이제 국민적인 그런 정서로 보면 이른바 저희가 보기에는 내란의 뿌리였는데 이게 이 상황에서 정치 검찰이 뭔가 개입해서 이 수사 내용을 사건 내용을 왜곡할 수 있거나 자의적으로 이 조작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없애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사권은 두지 않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보안 수사를 해야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있었는데 보안 수사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라는 게 뭐냐 어디까지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어쨌든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은 갖고 있겠지만 보안 수사권 자체 즉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직접 하는 거든 간접적으로 하는 거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수사권이라는 거는 거의 보안 수사든 직접 한 거든 뭐든 이거는 뭐 일단 두지 않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정한 거죠. 보안 수사 요구권이 있고 요구권은 가질 있죠. 수 있는 거지만 예를 들면 보안 수사권 자체는 직접 수사하는 이런 건 없다. 수사기소 분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수사기 인력은 적어도 공소청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1차 경찰 조사가 좀 잘못됐을 때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는 거지만 그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없으면 이제 기소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일부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보안 수사 요구권도 없앤다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거는 사실과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걸로 기준으로 하자면. 네, 이게 이제 보안 수사권과 보안 수사 요구 이 부분이 잠시 조금 이 단어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관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자꾸 수사 주체, 기소 주체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면
정말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기 어렵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이 수용자 입장 혹은 시민들 입장에서 이걸 바라봐야 그 시각을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이게 이 사건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이 그러니까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른바 기구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편의를 우선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해야죠. 그것에 연관돼 있는 관련돼 있는 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결국 검찰개혁의 민생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 효율성을 시민이 느끼는 그 효능감을 맛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특검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어제 특검에 출석을 했는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 말 자체가 역시 저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의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권력을 자신들 거라고 착각한 거거든요. 사유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이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전직 대통령 부인이 특검 수사를 처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행사한 그 권한 권력을 그냥 편하게 자기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 대목 때문에 저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리고 또 한 장면이 더 있던데 어제 제가 그걸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보니까 에코백을 들고 나왔다 그래요. 네네네. 이건 무슨 상징 조작을 해보고 싶은 건지 모르겠는데 에코백을 들고 나와서 수사 잘 받고 나오겠다. 무슨 국민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이걸? 저는 되게 착잡했어요. 저런 사고방식이었으니까 지금까지 이 부부가 이런 짓을 했구나 정말. 그런 느낌이 확 들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특히 한 번도 반성의 기미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표현은 죄송하다고 했지만. 네. 그 태도로 보면.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고 합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렀을 때는 혐의 상당 부분을 다져놨다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속영장 청구 바로 갈까요? 갈 것 같은데요. 가야 하고. 지금 상황에서 구속영장은 아마 이게 단순히 법리를 따져서 기본적으로 법리에 기초해서 하겠지만 정서적으로 봐도 이게 잘 용납이 안 돼요. 물론 정서만 가지고 영장을 청구하는 건 안 맞지만 법리가 뭐 뒷받침되는 것이 전제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걸려 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태균 공천 개입, 건진범사 척타국 이런 게 다 막 알선수재,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게 다 걸려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이 자료 준비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할 리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조사를 마쳤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게 않으면 저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요. 또 잘못하면 뭐 봐주기냐 이렇게 나올 거고. 지금 이제 관심이 있는 건 또 불러서 조사를 더 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칠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잘 감이 안 잡힙니다. 네.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16가지나 됩니다. 특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네요. 주목하고 있는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제일 지금 주목이 되는 건 그 주가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 경제범죄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고약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이익을 통해서 정당한 대가로 혹은 자기가 정당한 투자를 통해서 확보하는 거하고 달리 이 시장 자체를 교란시킨 거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뭐 조그맣게 백을 받았느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네. 그 중에서도 선거법 위반 이것도 뭐 개입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 주식시장을 교란시킨 이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부분의 수사를 좀 주목하고 계시다. 네. 김건희 특검팀에서 발부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갔다는데요? 네. 지금 현장에 갔다고. 아마 속보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황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특검의 의지는 분명하던데요. 집행한다. 강제 구인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제가 어제 그 법안을 하나 발의를 오늘 아침에 할 생각인데 그러니까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감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수사력이 강제적으로 행사되는데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좀 입에 올리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그냥 그렇게 속옷만 입고 버틴다 이게 그럴 경우에 어쩔지 아마 그래도 지금 특검은 어떻게든 강제 구인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도 저희 인터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강제 구인을 해서 데려온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은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죠. 그 과정을 통해서 설령 뭐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도 특검이 증거로서 확보한 것들이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그거를 나름 확인하는 그러니까 진술 거부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그건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보면 일단 뭐 진술 거부를 한다고 해도 이 조사 과정을 거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속보를 좀 전해드리면 특검이 이제 구치소에 들어갔고요. 네. 곧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더 붙이면 오늘 안 되면 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영장을 또 다시 청구해서. 네. 그러니까 뭐 윤석열 쪽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하는 게 맞죠. 그렇게 버텨서 계속 자기 체면만 엉망으로 구겨지는데.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예. 네. 민주당 이충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파장 큽니다. 당에서는 제명 조치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 탈당으로 문제를 끝내지는 않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그렇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 대개 이제 그걸로 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이 경우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제명 카드를 활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초기의 해명이 너무 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휴대전화를 헷갈려서 제 것을 들고 주식창을 본 것 같다. 이 부분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아유 참 그 중진 의원의 품위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그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도 전해 들은 거라서 뭐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이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 경제 2분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AI 정책을 설계했는데 거래 주식이 관련 기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검찰개혁 특위를 지금 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은 되게 그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자신이 뭘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잘 들여다보면 개개인의 양심의 문제와 맞닿아 있는데 이게 이제 형식화돼서 나타나는 게 그 이해충돌이라는 이런 걸로 이제 오는 건데 어떤 이익을 두고 그렇게 부딪히면 대개는 절제하는 게 맞죠. 하지 않는 게 맞는데 되게 안타까운 대목이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직 이제 수사가 좀 진행이 돼야 되겠죠. 확인 좀 해봐야겠죠. 만약에 수사가 진행이 돼서 확인이 된다면 이건 제명까지 가야 되는 사안으로 보십니까? 제명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제명은 이미 됐고요. 의원직. 의원직 박탈, 의원직 제명. 예, 당직이 아니고 의원직 제명. 그거 지금 제가 뭐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없는데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예. 국민의힘
이 국정기획이 경제분과 관계자 전원에 대한 주식거래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나친 정치 공세 같은데요. 그분들을 다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자는 건데 정치 공세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실행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거기 있는 모든 분들을 그래서 혐의가 없는 분들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서 혐의가 하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리고 뭐 그런 정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만약 필요하면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자진해서 사퇴하시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건 뭐 이건 윤리 문제니까 그렇지만 그거를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해서 모두 다 들여다보자. 그러면 온 국민을 다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해야죠. 더 나아가서 국회의원들의 차명재산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그거는 실현 가능성이 뭐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런 얘기는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재산 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 재산 신고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거든요. 이미. 근데 그걸 숨겨놓고 있으면 그거는 이제 거기에 따른 처벌 대상이니까 그걸 밝혀내는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미. 그 공직자 재산을 등록을 하면 거기에 이제 검증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의원들을 그렇게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예.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더 센 위원장이 왔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더 센 위원장? 법사위원장이 더 센 위원장이 있고 덜 센 위원장이 있고 이거는 정치적인 그냥 그런 네. 언사인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좀 무게감 있는 그래서 법사위를 잘 이끌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분을 모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걸 해주신 게 참 고마운 일 아닌가요? 사실 당대표 지내고 뭐 법무장관도 하셨고 여러모로 봐서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법사위를 이끌어가는 데서 해주기만 하신다면 묵직한 그리고 그런 정도의 커리어가 있는 분이 법사위 가지고 뭐 정치적인 다른 뭘 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도 반영돼 있는 것 같고 법사위의 파행을 뭐 막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적임자고 오히려 그런 걸 맡아주신 게 제가 보기에는 되게 용기를 내신 것 같은데요. 짧은 답변을 하나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부에서 그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린다는데 정치인 사면 이번에 필요할까요? 예, 필요한 만큼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 사면도 필요하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검찰 정상화 특위위원장 민영배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역시사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돌아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매주 목요일 성큼성큼 경제에 다가가는 진격의 경제 시간입니다. 지난 6월 27일이죠.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나온 뒤 한 달여가 됐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살펴봅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때 6.27 대책 직후죠. 소장님을 모셨었는데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데 급한 불은 끈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대책 발표 전 6.27 대책 발표 전에 서울 아파트 평균 상승률이 0.43%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보게 되면 0.12%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상승률로 본다면 한 4분의 1 토막 정도 그러네요. 났기 때문에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승세가 이제 둔화되긴 했는데 사실 0.12%도 상승은 상승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직도 상승인데 무슨 안정이라는 말을 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자동차 속도가 200km 달리다가 뭐 이제 한 60km 왔으면 안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안정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고요. 문제가 됐던 지역이 이제 마포구 성동구입니다. 강남은 워낙 높았으니까 성동구가 0.99%까지 올라갔었고요. 마포는 0.98%까지 올라갔었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보게 되면 이제 성동구 같은 경우는 0.2%대까지 내려왔고요. 네. 마포는 0.11%까지 내려왔으니까 상승은 상승이지만 우리가 항상 상대적인 비교잖아요. 나 공부 잘했어라고 하면 한 달 전에 뭐 30등 하다가 지금 10등 하면 엄청 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비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정은 되고 있다. 앞으로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승률 둔화가 앞으로 계속 떨어져서 하락으로 전환되냐 그러면 하락까지는 전환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대출 규제만으로 집주인이 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금매로 팔고 손해보면서 팔면서까지 그런 마음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일단 매수세는 뚝 떨어졌고요. 매수 문의도 없고 또 공교롭게도 여름 휴가철까지 맞물려서 그렇죠. 그냥 휴가나 갔다 오자. 부동산 사장님들도 그래 휴가나 가자라고 해서 지금 다 휴가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조용한 상황, 거래량은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만 아직까지 하락 징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하더라도 이제 성공이라고 이제 자평하고 싶고요.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스텝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될 것 같고 아마 정부도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도인들이 호가를 낮추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니군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매도인들이 호가를 내리려면 이제 나의 전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거든요. 아, 오늘이 가장 비싸. 네.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아.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 여름 우리 굉장히 더운데 그래도 올해가 제일 시원해. 왜? 내년이 더 더워질 거니까. 그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집값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은 두려움, 공포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파는데 집주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결국에는 공급이거든요. 야, 서울의 공급 어떻게 해결할 거야?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공급이 해결되지 않으면 집값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나는 일단 지켜볼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또 공급의 공이 정부한테 넘어간 것 같습니다. 또 월세화가 좀 가속될 거다 이런 말씀도 주셨었는데 전월세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전월세 시장입니다. 전세 가격도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월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전세 같은 경우는 왜 전세가 올라가냐라고 하면 이번 6.27 대책이 뭐 완벽한 대책은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워낙 급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대출을 막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들이 좀 생겼습니다. 저는 허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조건부 전세 대출도 막혔고요. 또 세입자들이 대출을 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은 또 전세가 맞춰지지 않으면 월세로 돌려서 월세 가격이 그렇죠.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입주 물량이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사실은 전세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지금 올라가는 추세 흐름이기 때문에 사실 세입자들도 많은 걱정을 좀 하고 있고요. 계약갱신 청구하시는 분들도 늘었고 돈을 올려주고 갱신하시는 분들도 동시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갱신해야 되는 분들은 갱신하고요. 앞으로 2년 4년 후에도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번에는 한 5천만 원 올려주고 2년 후에 1억 올려달라고 하면 나는 갱신 쓰겠다라고 해서 갱신을 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임대차 시장은 좀 불안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은 안 사도 되는데 전세나 월세는 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사실 가장 문제는 저는 전세 월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부분이 좀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시군요. 이 대출 규제, 투자 수요가 중저가 아파트와 오피스텔 그리고 꼬마 빌딩 등 상업용 자산으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통계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입니까? 이게 아주 일부 사례인 것 같고요. 일부 아직 사례. 제가 볼 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물론 오피스텔 시장이 좀 올라가는 건 사실입니다. 가격도 좀 올라가고 수요도 좀 늘어났습니다만 시장 자체가 최근의 트렌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똘똘한 한 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부자들이 뭐 빌딩도 사고 상가도 사고 뭐 땅도 사고 아파트도 사고 했는데 최근에 부자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네.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만 살래라는 현상이 굉장히 좀 강해졌습니다. 투자를 확대하지 않는군요. 네네. 제가 최근에 만나본 분들도 뭐 전문직이고 돈 여력 있는 분이 뭐 서울 외에 강남 외에 이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팔고 싶다고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팔고 싶습니까? 팔고 뭐 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니까 팔고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려고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그냥 강남에 아파트 하나는 가져야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 하나 가지고 나머지 돈은 채권 투자도 하고 골드도 투자하고 미국 주식도 투자하고 국내 주식도 투자할 생각인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강남 아파트가 빠질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강남 아파트 선호 사상은 여전히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집을 사려는 분들이 이제 못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금이 안 되는 분들이나 또 그런 분들은 이제 대안을 찾는 게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서대문구에 이제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서대문이 늘어난 이유는 이제 10억에서 13억대 아파트들이 준신축 아파트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규제로 막힌 분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일부 수요들이 이제 뭐 꼬마 빌딩이라든지 다른 시장으로 조금씩은 움직이는데 아직 뭐 자산 이동이라고 할 정도의 본격적인 움직임은 아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출 금리가 여전히 높아요. 이게 아파트는 시장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 수익형 부동산 상가라든지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대출 이자가 여전히 한 4% 5%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월세 받아서 대출 이자 못 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회복이다, 상승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아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통계로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경매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도 좀 떨어지고 있다고요? 경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뭐 선행 지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경매를 볼 때는 이제 세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낙찰률과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를 봐야 되는데 낙찰률이 뭐냐고 한다면 낙찰률이면 경매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이제 입찰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새로운 주인이 선정되는 비율을 낙찰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 중에 주인을 찾았느냐라는 건데 7월에 대책 발표되고 7월 한 달간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이 278건 중에 120건 주인을 찾았습니다. 43.2% 정도인데 6월이 48%니까 좀 떨어지긴 했죠. 그 얘기는 많은 분들이 난 경매 안 받을래. 경매라는 게 매매는 좀 비싸니까 좀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어서 경매에 들어가는데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일단 홀딩 스탑이 되다 보니까 경매도 아니야 지켜볼 거야. 떨어지게 되면 경매도 좀 더 떨어지지 않겠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낙찰 가율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베팅하느냐. 나 이 집 꼭 사고 싶어. 저희는 관심 있는 게 그 부분입니다. 그렇죠. 감정 가격이 나오게 되면 나는 돈을 더 지불할 거야. 아니야. 라는 결정하는 게 낙찰 가율인데 낙찰 가율도 98.5% 6월이 95.7%니까 사실 낙찰 가율은 살짝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네요. 오히려. 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낙찰 가율 중에서 강남 쪽은 또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 얘기는 입찰하시는 분들은 줄어들었는데 꼭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 강남에 아파트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돈을 더 베팅을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경우는 대출이 나오긴 하는데 또 대출 규제에 또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강남 상구 쪽 낙찰 가율은 여전히 좀 강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 시장도 전체적으로는 위축이 되고 있는데 역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재미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시장 상황을 좀 점검해 봤습니다. 아까 잠시 언급해 주셨지만 이 대책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공급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 추가 대책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세요?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얘기는 8월 초 정도에 이제 나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8월 초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잖아요. 아직도 얘기 안 나오는 거로 봐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보게 되면 8월 말 정도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머리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이제 일시적 안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6.27 대책의 효과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수요 억제만으로 계속 영원히 안정될 것 같으면 사실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문제가 이제 수급 불균형, 수도권은 공급이 부족한 현상인데 아파트라는 게 그냥 뚝딱뚝딱 지으면 금방 빵 공장처럼 이렇게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시일 있죠.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게 되면 이제 LH가 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LH가 이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쳐졌잖아요. 그러면 신도시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토지공사 입장에서 본다면 땅을 만들어서 건설사들한테 이제 분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건 3.3제곱미터당 500만 원에 개발을 해가지고 왜 1,000만 원에 비싸게 파느냐. 그러면 그 1,000만 원 땅을 산 건설회사들은 또 비싸게 분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 LH가 니들이 좀 많이 해. 저렴하게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도 저렴하게 공급하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김윤덕 교토부 장관께서도 LH가 개혁을 해서 LH가 공급을 많이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 특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LH 빚이 지금 157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LH가 뭐 돈을 많이 남기면 이게 빚이 157조 원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공공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부실화되고 있는데 LH가 공급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되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LH가 짓는 집을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걸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입지거든요. 우리가 살고 싶은 곳에 공급이 돼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질의 주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양질이 아파트의 퀄리티도 있지만 입지에 대한 퀄리티도 있거든요. 마곡지구와 판교신도시를 좀 참고로 들면 판교신도시는 LH가 개발을 했고요. 마곡은 SH가 개발을 했는데 아파트 자체가 고급은 아닙니다. 사실 뭐 대리석도 있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이 형성된 건 일자리가 있고 교통이 좋고 주거 인프라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인프라가 좋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3기 신도시가 서울의 수요자들 마음을 좀 달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늦어지고 있고요. 기대감을 많이 줬잖아요. 공급대책 발표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만족하지 못하면 이게 실망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굉장히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급대책 발표했는데 별거 없네? 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다시 또 불안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지금 공급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뾰족한 카드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도 좀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 로또 분양은 분양가 상한 제한으로 시세와 큰 차이가 발생해서 주변 집값을 폭등시키는 원인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콕 집어서 지적을 했는데 해법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공공영역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시장에 좀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분양가 상한제 문제를 좀 지적을 했는데요.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다면 주변 시세의 60에서 80% 정도로 강제로 이렇게 눌러버리는 이제 규제인데 이게 규제 지역, 강남 3구, 용산구하고 공공택지지구, 신도시 개발하는데 이제 적용이 되다 보니까 로또가 되죠.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6억, 7억에 이제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굳이 청약을 하려는 생각이 없던 분들도 이거 뭐지라고 해서 몰려들면서 한 5,000대 1, 10,000대 1 정도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떨어진 분들이 그냥 집이나 사야겠다라고 해서 또 사자. 수요가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좀 환수를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방법이 채권 입찰제를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채권 입찰제가 예전에도 있던 제도이거든요. 판교신도시도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에 대해서는 채권 입찰제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분양가가 저렴하게 되면 또 거기에 따라서 개발 이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국민주택 채권을 사도록 하는 강제로 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분양가가 좀 올라가는 효과가 있고 공공이 그 돈을 회수해서
또 반값 아파트 짓고 공공 아파트 짓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좋은 의미인데요. 이렇게 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되냐 그러면 사실 예전에도 채권 입찰제를 했습니다만 이게 효과가 크지도 않았고요. 또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면 또 폐지를 해버리는 이 고무줄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 있는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라면 60에서 80%로 이렇게 너무 내리지 말고 주변 시세의 한 90% 정도만 만들어주면 시세의 10% 정도 저렴하면 우리가 급매물, 초급매라고 하거든요. 신축 아파트로 초급매 가격으로 사는 것만으로도 그러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하지 않나 싶고 대신 지역을 전국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들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90% 수준으로 좀 전국을 확대해 준다면 또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물론 로또는 아닙니다만 로또는 당첨되는 분들 일부만 또 큰 돈을 버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46분입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전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매주 목요일 문화 이슈를 다루는 문화 이슈 시간입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도서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사서 추천 도서 8권을 선정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책과 함께 휴가를 보내는 것을 이제 북캉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올해는 텍스트입 열풍에 힘입어서 그런지 참 독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 가운데 국립중앙도서관 사서들이 문학, 인문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 4개 분야에서 2권씩 추천도서를 추렸습니다. 네. 문학 분야에서는 이수정 작가의 장편소설 단역배우 김순효 씨, 또 안드레아 칼라일의 에세이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를 선택했습니다. 이 단역배우 김순효 씨는 다큐멘터리 작가가 어머니 김순효의 삶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자신의 존재와 정체성, 가족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내용이고요. 또 에세이 나는 언제나 늙기를 기다려왔다는 100세까지 살다 떠나신 어머니를 7년간 간병하면서 느낀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고찰한 책입니다. 인문예술 분야에서는 예술 감상에 대해서 분석한 인문서, 감상의 심리학, 또 문해력과 소통의 본질에 대한 기울어진 문해력이 추천되었고요. 또 인공지능에 대한 책도 빠질 수가 없겠죠. AI 시대 창의적 인간은 크리지먼트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AI를 잘 활용해서 같이 협력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책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침묵과 조롱, 협상 등 대화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깊이 있는 책이고요. 또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스테로이드 인류와 100가지 물건으로 보는 우주의 역사가 추천됐습니다. 특히 스테로이드 인류는 이 스테로이드제를 둘러싼 의약품 개발의 역사와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다룬 책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책 관련 용품도 좀 많이 판매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독서 문화가 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네. 사실 독서 관련 용품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16.4, 2024년에는 18% 정도였는데 올해는 거의 60%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서 갑자기 급상승한 것은 아무래도 20, 30대 사이에서 독서가 취미이자 하나의 취향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면서 독서 용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크게 팔리고 있는 것이 북커버입니다. 북커버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희가 교과서를 사면은 책을 이렇게 포장하듯이 감싸는 거죠.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 바로 이제 북커버, 그러니까 책 보호용 덮개를 지금 젊은 층들이 많이 사고 있어서 7월까지 무려 거의 200% 가까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유행하는 이 책 커버는 천 재질로 돼 있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일러스트형 패턴이 있는데요. 그 앞전에는 이제 약간
가죽 재질의 약간 품격 있어 보이는 그런 거 있지만 사실 이 가죽 재질 같은 게 최근에 이제 환경오염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이 책 제목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북커버를 한두 개 갖추는 용도였지만은 지금 하나의 패션 아이템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예전에 이제 교과서 책 커버 했던 거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책 무슨 과목인지 감추기 위해서 했던 것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백, 북 퍼퓸도 인기를 끌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괜히 영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퍼퓸은 이제 향수를 의미합니다. 네네. 그래서 책에 뿌리는 향수기 때문에 책을 만지면서 읽으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향수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오감 만족형 독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가방이 있는데 책만 좀 잘 알맞춤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고안된 바로 가방이 북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열쇠고리 그러니까 키링 등을 이렇게 달궈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특화돼 있고 또 그 친환경적인 재질에다가 또 일러스트 같은 그런 도안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드러낼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전통 문양을 새긴 그런 독서 관련 용품들 또 굿즈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책가도를 활용한 그런 굿즈 시리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책가도라는 게 책과 문방구 화훼 등이 그려진 전통 민화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 민화를 독서대라든지 장패대라든지 머그컵에 찍어가지고 출시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이 전통 문양이 굉장히 인기를 끌다 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이 전통 문양을 활용한 독서용품이나 굿즈 등이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이 소식도 있네요. 장애인들의 놀이동산 입장권 할인 이르면 올해 말부터 온라인 예매 시에도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은 온라인 할인 예매 후에 현장에서 장애인 등록증 그러니까 복지카드 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참 어려워가지고 몇 시간이라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장애인이 스스로 정보 제공과 동의하면 온라인으로도 각종 민간 서비스에 이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올 12월 실행을 목표로 지금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부 영화관에서도 이미 이제 할인을 적용하고는 있지만 이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입장 시에 복지 카드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기 때문에 장애는 사실 이제 확인받아야 되니까 이제 불편하다라는 점을 호소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영화관, 놀이동산 이 외에도 민간 공간에서 장애인들이 좀 온라인으로만 예매하고 나면 현장에서 바로 비장애인처럼 입장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확대한다고 하니까 또 민간 기관에서도 기업에서도 좀 협조를 많이 하면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가 좀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부와 민간의 콜라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 55.3%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다림이 참 어렵기 때문에 빨리 해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죠. 골든이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탑 100에서 1위에 올랐다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오피셜 차트 측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강남스타일 그러니까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에 13년 만에 K-팝이 오피셜 차트 1위가 됐습니다. 사실 이 영국의 오피셜 차트는 미국의 빌보드 차트와 함께 양대 차트라고 불리긴 합니다마는 굉장히 깐깐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피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에 빌보드 핫 100에서는 당연히 1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빌보드 핫 100에서는 2주간 2위를 그런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는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 OST가 이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2022년 엔칸토 이후에 지금 3년 만에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의미가 있고요. 이 외에도 골든이라는 곡이 이제 1위를 차지했고 이외에 유어 아이돌이 10위, 소다팝도 11위, 그리고 트와이스가 부른 테이크다운이 63위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 OST가 영국의 오피셜 차트의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가 또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음악적 수준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인기를 끈다는 거고요. 내년에 아카데미에서도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이제 보도들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장편 애니메이션
부분에 후보에 오를 가능성이 높고 또 OST 주제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전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를 해봅니다. 네. 10대와 20대 소비자 3명 중 2명은 가격이 비싸도 착한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한다는 경향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걸 이제 기업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97년에 2012년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51.0%가 가격이 비싸도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다. 기꺼이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의 뭐 66에서 67% 정도가 ESG 그러니까 좀 환경 오염 안 시키면서 줬으면 좋겠고 사회적 가치가 있으면 좋겠고 또 노동인권에서의 좋은 사례인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났고 이런 점들 기업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사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젊은이들한테 이런 문화가 퍼지는 게 참 긍정적이네요. 긍정적이고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120세, 150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뭐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적시사 오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진행의 정창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